이인소극, 윤영수. 눈썹 가위로 파운데이션 튜브를 반으로 자른다. 가위날이 곡선이라 튜브도 빗둘 뱃둘 우습게 잘린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 쓰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하면 몇 번은 더 사용할 수가 있다. 아줌마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되는 게 아니라 돈이 궁하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다. 지금 외출하시려고 콩나물 쟁반을 들고 주춤주춤 방으로 들어서는 당신의 모습이 화장대 거울에 잡힌다. 뒤를 돌아보며 기다렸다는 듯 호통을 친다. 방에는 왜 따라 들어와? 콩나물 발이나 끊으라는데. 단숨에 넋이 나간 당신은 그대로 문지방에 엉덩방아를 찢는다.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마폭에 방바닥에 쏟아진 콩나물들을 녹슨 양철 쟁반에 끌어 담다가는 또다시 바닥에 엎고 허둥지둥 나물 허리를 분지른다. 아까운 콩나물을 아주 요절 내놓으면 대담한 하상이 주제도 모르고 시시콜콜 참견은 내가 나가면 왜 같이 단장하고 따라 나설 거요? 큼직한 빗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나는 당신의 시어미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나의 할머니, 홀 며느리 손에 대소변을 맡기신 후에도 온갖 까탈과 호령이 변함없던 할머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여? 음식에 간 하나를 제대로 맞출 줄 알아. 저고리 동정 하나를 반드시 달 줄 알아. 친정에서 뭘 배운 거요? 죄송해요 엄니. 지가 잘못했어요. 노연 푸셔요 엄니. 당신은 콧물을 훌쩍이며 용서를 청한다. 애꿎은 콩나물이 당신 손에서 망가지는 동안 나는 열심히 머리를 매만진다. 앞으로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거울에 머리를 비춰본다.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 당신은 나의 변변치 못한 며느리. 연극, 이인소극. 등장인물은 물론 두 명이다. 소매 짧은 보라색 티셔츠에다 허벅지에 꼭 달라붙는 청바지 차림이지만 눈 밑에는 벌써 눈 주머니가 그려지기 시작한 마흔의 노처녀 박진희. 올 풀린 하늘색 스웨터에 월남 치마를 받쳐 입은 72의 노파 김금래. 당신이 먼저 시작한 연극이었다. 내가 아니었다. 얘 좀 봐. 장롱에 왜 올라가고 그래. 진인년 보면 무슨 애먼 소리를 들으려고. 당신이 목소리를 죽여가며 내 등 뒤에서 먼저 그렇게 속삭였었다. 나는 잠깐 당신이 말 실수를 했지 싶었다. 재봉틀 의자에 올라서서 장롱 위에 얹어놓은 여행 가방을 내리던 중이었다. 진인년 들어온다니께. 장롱이는 왜 뒤져? 그 위로 달구새끼 올라갔어? 닭 얘기를 듣고서야 나는 이모를 떠올렸다. 대전 근교에서 양계장을 하는 수건을 머리에 들쓰고 밤이나 낮이나 중덜거리며 닭을 키우는 당신의 여동생. 당신은 당신의 딸인 나를 동생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머리에 두른 수건 때문이었다. 진인년이 보면 지가 나한테 어쩔 건데 한마디만 해봐. 여행 가방을 방바닥에 내려
여름 옷들을 꺼내면서 나는 천연덕스레 이모의 말투로 대꾸했다. 몸의 뼈 마디를 빗대어 욕을 해대는 것이 이모의 버릇이었다. 그래, 가져가라. 갔다가 경자경에 다 입혀라. 진이 저 미친 것, 옷들은 언제 이렇게 사모았다니. 그런데 경수댁은 아직도 소식 없는겨? 빈 가방에 겨울 스웨터들을 챙겨 넣으며 내가 되물었다. 계집이 시집을 왔으면 새끼를 낳아야지. 네가 허구한 날 달구모가지 비틀어대니까 부정탄 거 아니여? 삼신 할머니 노하신 거 아니여? 내가 달구모가지 돌리고 싶어 돌려? 진인연이 그러지. 나는 기가 막혀 당신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살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눈을 내리까는 당신. 경수 오빠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대학을 3년째 낙방하고 군에 입대했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오래전이었다. 당신이 나를 조심스레 올려다 보았다. 당황스러웠다. 나를 알아보는 것일까? 그래도 나는 시치미를 떼었다. 연극배우 박진희 아닌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연기뿐 아닌가. 연극 무대에 선 지 16년. 웬만한 역할은 감독의 별도 지시 없이도 척척 소화해내는, 말하자면 연기는 수준급인데 마스크와 몸매가 받쳐주지 않아 비중 있는 배역을 맡을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서글픈 따라지이기는 하지만 여행 가방에 겨울옷을 다 챙겨 다시 장롱 위에 얹는 동안 당신은 세운 무릎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방 한쪽에서 오독하니 앉아있는 것이었다. 여느 때 같으면 어림없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들추고 헤치며 어디서 났느냐 입어봐야지 한바탕 법석을 떨 양반이었다. 더럭 겁이 났다. 딸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엄마, 어디 아파? 당신의 이마를 짚으며 내가 물었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얌전히 포개며 당신이 나를 찬찬히 올려다 보았다. 너희 이모는? 다행이었다. 딸인 나를 알아보니 큰 걱정은 없었다. 그 애는 왜 그렇게 성깔을 부린다니. 정신 사나워 죽겠어. 당신이 중얼거렸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도 몸에 소름이 끼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수건을 머리에 쓴 이모의 등장으로 나는 당신 앞에서 슬쩍 비켜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인물을 데려온다면 당신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를 당신 앞에 내세운다면 이를테면 닭 모가지를 비트는 이모, 모진 말만 골라 하던 할머니, 말로만 들었지만 착하고 자상하던 외할머니. 아침 내가 눈을 뜨기 전부터 내 머리맡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당신. 하루 종일 방으로, 주방으로, 욕실로 나를 따라붙는 당신. 온갖 잡사에 참견하고 휘젓고 어떤 형태로든 당신 식에 뒷갈망을 해야 속이 풀리는 당신. 그런 당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임에 분명했다.
뿐만 아니었다. 4천만 원. 당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영 기억이 나지 않는 그 돈도 이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지 몰랐다. 돈의 행방을 추궁하는 형사, 경찰을 등장시킨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한 분장도 의상도 필요 없었다. 인물의 특징만 살려주면 되는 일이었다. 나는 누구라도 불러낼 자신이 있었다. 미국으로 날아가 버린 작은 오빠, 필요하다면 허망하게 죽어간 큰 오빠까지도 무덤에서 끌어낼 용의가 있었다. 어째 너 같은 화상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는지 몰라. 살림을 가르쳐주면 제대로 알아듣길 하나, 그렇다고 부지런하길 하나, 해가 중천에 걸리도록 자빠져 요분질이나 해대면 다요? 잘못했어요, 언니. 용서해 주셔요. 당신은 드디어 울먹이기 시작한다. 나는 열심히 손을 놀린다. 뺨에는 볼터치를, 눈 밑에는 좀 더 밝은 톤의 아이섀도우를. 한숨이 나온다. 눈 밑으로 드리워진 검은색의 반원을 화장으로 감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일까? 이대로 사그라져 폐품이 되는 것일까? 휴대폰이 울린다. 나야, 경은이. 오, 경은. 이번 연극에서 나와 함께 동네 여자 역할을 맡은 배우다. 나 여기 극단에 도착했는데 오늘 너랑 나랑은 연극 연습 없대. 주연들 연습이 너무 안 되어서 집에서 아직 안 떠났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귀찮았는데. 말은 그리 하면서도 맥이 빠진다. 이 숨막히는 반 지하방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녀로서는 알 수가 없을 터이다. 그녀가 나처럼 독신이라면 만나서 실컷 떠들기라도 할 텐데 그녀는 바쁘다. 강남의 소아과 개업의 남편과 음악을 전공하는 딸 둘 뒷바라지가 보통이 아니라는 자랑 비슷한 신세 한탄을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해 대는 여자다. 그런데 금방 이용훈이라는 사람한테서 이리로 전화 왔었어. 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네 휴대폰 번호 가르쳐 줬는데 괜찮지? 예, 이용훈이면 옛날에 그 심리학 박사 아니니? 그때 너 그 사람하고 왜 끊어졌지? 아, 성격이 워낙 안 맞아서 나이 먹어서 짝 찾기가 어디 쉽니? 적당히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는다. 이용훈, 가짜 심리학자, 가짜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 그 사기꾼 녀석이 무슨 일로 내 연락처를 묻는가. 빨래가 이게 뭐여? 속옷은 그때그때 삶아야 될 것 아뇨.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일이 뭐여? 앞불싸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나선다. 당신은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야무지게 스위치를 돌려대고 있다. 허겁지겁 대야를 들어 욕실 바닥에 가져가 내동댕이 친다. 당신이 몸을 떨며 발을 구른다. 당신과 나 이 2인극의 단점은 장면 자체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2, 3분 배역 설정을 재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이 바라는 장면으로
돌아가 버린다. 호시탐탐 당신이 돌아가고 싶은 장면은 지금부터 8년 전 당신으로서는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었을 중풍으로 누워있던 88배 할머니가 마침내 세상을 뜨고 큰오빠 네와 함께 살며 손녀의 재롱을 즐기던 당신의 며느리를 손발처럼 부리며 살림을 가르치던 그 시절이다. 엄마, 나하고 둘이서 같이 죽을 거야? 정신 차리라니까. 플라스틱 대야를 불에 올리면 어떡해. 나는 그대로 욕실 문턱에 주저앉는다. 다행히 대야가 우그러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봐라, 인지엠이 또 없어졌다. 지 남편 퇴근할 때가 다 되었는디. 망연히 서있던 당신은 입맛을 다시며 주위를 둘러본다. 연극은 잠시 막을 내린다. 현실, 이 답답한 감옥. 가스불 만지지 말랬지.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뭐가 어찌 되었다고 어미에게 포악을 떨어. 가라는 시집은 안 가고. 툭 하면 시집은? 아닌 소리로 나 시집 가버리면 엄마 혼자 살 수나 있어? 도대체 왜 이리 나를 괴롭혀? 나 생각해 주느라 시집 못 가누먼 터진 입이라고 말은. 시집이든 어디든 가고 말고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주고 말고 돈만 찾아낸다면, 당신 돈 4천만 원 손에 쥔다면 집주인 여자만 원망할 일도 아니다. 주인 여자의 전화를 구원의 메시지로 알아들은 내가 어리석었었다.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연락할 곳이 따님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딴소리를 하시고 새벽 4시에 3층, 4층에 올라오셔서는 자는 사람들을 다 깨워놓고 아니면 집 앞 골목에서 그냥 주무시려 하고, 한편으로는 속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정엄마 같아서 안 뵈셨고, 이제는 따님이라도 모셔야. 주인 여자의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었다. 말이 좋아 연극 배우일 뿐 가뭄에 콩나듯 맞는 극단의 엑스트라 배역으로는 한 달 교통비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일정 수입으로 부식비가 해결되던 연극 학원 강사 자리도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었다.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잠을 설치는 중이었다. 내가 깔고 앉은 오피스텔 전셋돈을 빼어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럽던 은행 융자를 갚고 나머지 돈을 손에 쥐고 당신이 거처하는 집으로 합치면 만사 오케이. 다른 이가 보기에도 의지가지 없는 노인네와 혼자 살던 딸이 합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흐뭇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믿져야 본전 당신 집에 들어가 적당히 얹혀 살다가 당신이 정 버거우면 당신 집에 전셋돈을 빼어 적당한 요양기관에 넣어드리면 될 일이었다. 5년 동안의 독신 생활도 외롭고 지겨웠다. 어머니의 잔소리, 귀찮기 짝이 없는 참견이 그립기까지 했다. 전화 통화만 몇 번 나누었을 뿐 당신의 얼굴을 대한 지도 1년이 넘었었다. 내가 왜 딸년하고 같이 살아? 혼자 산다고 나갈 때 네 목 네가 다 챙겨갔지 않아? 내 집 넘보지 말어.
이 집은 내가 죽고 나면 늘 작은 오래비 몫이여. 당신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한들 이삿짐이 들이닥치는 데야 어쩌겠는가. 방 두 칸 중에서도 안방, 햇볕 잘 드는 큰 방에 내 짐을 부려야지. 혼자 벙긋벙긋 웃어가며 서둘러 용달차 조수석에 올랐던 것이다. 거기까지였다. 내 환상은 용달차에서 가볍게 뛰어내리던 그 순간까지였다. 비만 오면 마당의 빗물이 방문 앞으로 고여 오갈 데 없는 섬이 되는 반지하방, 아슬아슬 쌓아 올린 살림살이 때문에 발 한번 힘주어 내딛기가 조심스러운 이 비좁고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검버섯 핀 얼굴에 당신이 구무럭구무럭 올라서던 것이었다. 주인 여자가 계약서를 들고 와 한바탕 연설을 해대었다. 그동안 어머니를 안 들여다보셨지. 2층에서 1위로 이사한 지가 벌써 5달이에요. 전세금 5천에서 4,500을 돌려드렸죠. 보증금 500만 남기고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2000년 6월 30일 500에 월세 15만원. 맞죠? 싸게 드린 거예요. 이 동네에 요새 이런 방 없어요. 욕실 있고 부엌 있고 현관문 따로 있고 우리 집에서 사시던 분이니까 믿고 드렸죠. 월세까지 밀리고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워낙 심성도 착하고 그러시니까. 그렇다고 용달차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은행 융자금을 상환하고 챙겨온 돈 1000여만 원으로는 방을 얻어봤자 꼭 이 정도의 반지하방이 고작이었다. 그날부터 이 쳇바퀴 도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셋돈을 받아 어떻게 했느냐고 당신을 얼르고 다그치고 당신은 횡설수설 알아듣지 못할 말만 되풀이하고 한두 푼이 아니었다. 4천만 원이 간데 없었다. 젖은 내복들을 세탁기에 집어넣는다. 내가 싣고 온 살림살이 중 가장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세탁기는 욕실 앞 보일러실에 놓여 있다. 내 뒤를 따라 보일러실에 내려선 당신은 뒷짐을 진 채 반쯤 몸을 틀고는 당신 분의 대사를 읊조린다. 귀여운 걸로 치자면 우리 민지만한 아이가 없지요. 딸아이라도 저희 애비 인물을 빼다 박았구먼요. 열무 한 단에 1,000원, 고구마 한 봉지 2,000원. 야채 행상의 스피커 소리가 철 대문을 훌쩍 뛰어넘어 지하 공간으로 뛰어든다. 배추 장사 왔네. 당신은 휑하게 집을 빠져나간다. 당신을 따라 나서는 일은 단념한 지 오래다. 따라 나선들 다른 이들 앞에서 당신을 제지하기도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다. 두 손에 무언가 한알음 사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 갈치 한 상자, 배 한 상자, 소금 한 푸대, 두부 한 판. 두부 한 판이 뭐이 많어. 식구가 몇인디. 소금이야 썩기러나 김장하려면 당연하지. 내게 빼앗길 새라. 재빨리 소금 부대를 뜯고 두부판 한가운데에 안팡슬에 손을 박는 당신. 방바닥에 벌렁 누워버린다. 빌어먹을 놈의 사기꾼 이용훈. 녀석만 아니었어도 내 팔자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다. 녀석이 내게 사기를 치지만 않았어도
이 음습한 반 지하방에 들어와 노망난 어미와 사사건건 핏대를 세우는 일은 없었다. 입 가벼운 걸로 치자면 둘째 각이 서러운 오경은이 그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심리학 박사,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이용훈. 나는 그를 38배 만났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사기 행각이었는데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었다. 신문에 사기 사건이 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실체를 알아보았다. 캐나다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딴 것으로 사칭.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강의를 해왔으며 청소년 상담 연구소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기부금을. 그의 실제 학력은 중학 중퇴. 바보 박진이 유일한 내 재산이었던 오피스텔 전세비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나는 내 손으로 그놈의 입에 밀어넣어 주었다. 연구소 건물을 짓는 중인데 당장 돌릴 현금이 없다는 그의 한마디 말에 지체 없이 은혜 융자를 내어 가져다 준 것이었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벌어졌다는데 내게는 확인 전화 한 통이 없었다. 영수증 없는 3천만 원 정도는 수사 대상도 아닌 모양이었다. 돈을 되찾기는 그른 일이었다. 흥분하면 할수록 나만 망신이었다. 내가 들어온 이후에 월세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으로 일단 내 도리는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맨 처음 주인 여자가 내게 전화했을 때 밀린 월세 이야기를 했더라면 나는 절대 이 집에 들어서지 않았다. 2층에서 내려와 반 지하방으로 옮겼다는 말 한마디, 지나가는 소리라도 얼핏 내비쳤다면 내가 돌았지. 나는 이 집에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아들도 아닌 당신 말대로 키워봤자 말짱 헛것인 딸년. 일정 수입도 없이 하루 종일 방구석을 헤매는 딸년이 무슨 책임을 얼마만큼 진다는 말인가. 앞일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다. 모아둔 돈도 없이 내 나이 올해로 40, 정신이 온전치 못한 당신이야 이러구러 남은 세월을 메꾼다 쳐도 홀로 남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희한하다. 아무리 찾아도 돈에 대한 단서조차 나오지 않는다. 4천만 원은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일까? 추측대로 작은 오빠에게 건너간 것일까? 사람의 속은 모른다. 미국의 오빠 집 전화가 불통인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 경영학을 전공한 작은 오빠는 대학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었다.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망하자 유학 비자를 내어 미국으로 훌쩍 날아갔다. 거기서 멕시코계 여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얻었다고 연락이 온 지가 2년이다. 오빠가 그랬을까? 살면서 성품이 바뀐다 해도, 상황이 아무리 사람을 내몬다 해도 오빠가 그렇게 야비한 짓을 했을까? 큰 오빠의 착한 성품까지는 따라가지 못해도 적어도 나와는 비교도 안 되게 행동 거지가 바르고 사리가 분명하지 않았던가.
전화가 되지 않으니 답답해 죽을 노릇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이 어째 얌전하다. 방을 들여다보니 당신은 장롱에 기대 앉은 채로 끄덕끄덕 졸고 있다. 똑바로 누워서 자. 어깨를 잡는 내 팔을 당신은 거칠게 밀어붙인다. 자기는 내가 잠자는 거 봤냐? 당신은 잠을 자기 위해 똑바로 눕는 법이 없다. 정신이 말짱할 때에는 방에 등을 대고 누웠다가도 정작 잠이 온다 싶으면 얼른 일어나 앉아 머리를 내저으며 잠을 쫓는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또 있다. 옳게 당신의 큰 며느리. 그녀는 재가를 하고도 내게 가끔 전화를 하며 끄끄 울음을 삼킨다. 잠을 못 자겠어요. 자꾸 오빠 꿈을 꾸어요. 너는 행복하냐고. 불을 끄지 못하겠어요. 큰오빠는 죽었다. 6년 전 강남이 백화점 붕괴 사고 때 천여 명의 다른 혼들과 함께 그는 저승으로 떠나버렸다. 이리 와 금례야, 어미하고 자자. 당신의 자상한 친정 어미가 되어 당신의 어깨를 보다듬는 나. 당신은 어느새 천진한 어린아이가 되어 내 품을 파고든다. 언니, 옥내가 내 밤을 다 뺏어서는 모두 지 호주머니에. 새우처럼 꼬부린 당신의 몸피는 이제 5살 먹은 어린아이의 것에 불과하다. 내 무릎을 벤 채 당신은 드디어 잠에 빠져든다. 당신의 머리를 베개로 옮기기 전에 나는 또 몇 번이나 뒤져본 당신의 치마 속 고쟁이 주머니를 더듬는다. 다른 것은 없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은 오빠의 옛 전화번호가 적힌 빛바랜 메모지, 그리고 어디서 주워 넣었는지 알 수 없는 한복가게 명함 한 장뿐. 몰라요. 돈이라뇨. 나는 몰라요. 내가 안 훔쳤슈. 돈의 행방을 알기 위해 형사 역할을 몇 번 한 이후로 당신에게는 이상한 버릇들이 붙었다. 모든 물건을 어딘가로 숨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사가 와서 온 집안을 뒤진다니까. 너 없을 때 왔다니까. 쌀이고 노크릇이고 보이는 대로 집어가. 네가 못 봐서 그려. 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산장 앞 길쭉한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두 팔에 얼굴을 처박는다. 들어눈 눈 높이에 보이는 것은 찬장 아래쪽에 꽂힌 큰 오빠의 법서들이다. 버리기는 오래비 책에 손만 대어봐.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겨. 오빠의 20대를 살라버린 회색의 꿈. 느지막이 결혼을 하고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던 법관의 꿈을 이제는 노망든 당신이 지키고 있다.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헌법, 민사, 책 표지들을 읽다가 나는 나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묻는다. 오래비 책에 손 대지 말라고? 왜? 거기 뭐가 있길래? 한 권씩 책을 꺼내어 후루루 넘겨본다. 이따금씩 떨어지는 빛바랜 메모들. 낯익은 오빠의 글씨에 새삼 가슴이 저려온다. 착한 오빠.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늠름하려 애쓰던 오빠. 언제나 담담히 미소 지으며 큰 소리 한번 내지르지 않던 오빠. 영수증 쪽지도 한 장 나온다. 남자 한복 상하, 사모간대, 여자 한복 상하, 화롯, 족두리, 안동포, 180만원 중 30만원 영수함. 2000년 7월 12일. 2000년? 벌떡 일어나 앉는다. 이 영수증은 오빠가 살았을 때의 것이 아니다. 2000년, 작년이다. 작년 7월, 7월이면 당신이 2층 전셋집을 내놓고 반 지하방으로 내려온 직후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당신이 영수증을 이 책에 넣어 놓은 것이다. 남자 한복 상하, 그제서야 앞뒤가 이어진다. 명함, 당신 고쟁이 속에 들었던 한복집 명함. 혹시 그 집에서 한복을? 명함에 씌어진 한복집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린다. 제발 이 집에서 뗀 영수증이기를. 남녀 사모간대 화로 당신이 작은 오빠 내에게 해 보낸 것이 틀림없다. 기막힌 노릇이다. 멕시코 여자에게 무슨 놈의 족두리. 하여간 한복과 이불을 붙였다면 당신은 작은 오빠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작은 오빠가 당신의 전셋돈을 빼어간 것이다. 천하의 불효자, 후레자식,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깔고 앉은 전셋돈을 어떻게 빼어갈 수 있단 말인가. 작년 7월 남녀 결혼 예복을 해간 집이라고 떠듬 내 쪽을 소개한다. 꼭 이 한복 가게여야 한다. 작은 오빠 주소를 알아내어야 한다. 한복집 주인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넘겨받는다. 그때 그 신랑 신부 주소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집에 적어 놓았던 게 없어졌거든요. 미국으로 붙이셨죠? 미국요? 아니요. 어디더라? 절로 가져가셨잖아요. 관악산이라든가 무슨 산 쪽에. 왜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흰 사모간대, 흰 화롯 수의해 가신 분 아니에요? 안동포 고급으로다. 오금동 아주머니, 키가 자그마하시고. 수의요? 아드님 돌아가셔서 영혼 결혼식 해드린다고. 영혼 결혼식, 죽은 사람들끼리 맺어주는 결혼식. 흰 사모간대에 흰 화롯, 흰 족두리. 작은 오빠가 아니라 큰 오빠다. 큰 오빠를 다시 결혼시킨 것이다. 머릿속에 그림이 도통 그려지지 않는다. 그 절에 돈도 몇천 내신다고 하던데 아드님 극락가시게 제도 크게 지내고 모르셨어요? 그럼 그걸 아주머니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몇천, 우리 어머니가 몇천 내셨대요? 언제요? 그 결혼식 때요? 그런 얘기야.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노인분들이야 원래 그런 소리를 황되게 하시니까. 그때 아주머님이 벌써 이상하시더라고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가족분들하고 전혀 의논이 없으셨구나. 그래도 뭐 돌아간 아드님한테 좋은 일 하셨으니까 나쁜 일은 아니니까. 나는 급히 침을 삼킨다. 그 절요,
그 돈을 기부했다는 절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관악산 쪽 어디 절인지 굿당인지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때 아주머니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더라고요. 비구니 스님이랬다가 만시님이랬다가. 그런데 거기 무당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던데 무당들이 한데 모여 온 팔도굿을 매일처럼 한다던데 찾으실 수 있을라나 몰라. 전화를 끊고 나는 미친 듯이 당신을 흔들어 댄다. 이 노망난 노인네 일은 혼자 다 버려놓고 당신 편한 대로 잊을 것만 골라 잊어버리는 이 지긋지긋한 할망구.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게 말이 돼? 일어나, 당장. 당신은 이미 잠에서 깨어있다. 등을 깔고 똑바로 누워 뻔뻔하게 나를 올려다 보고 있다. 한 사람 입에 거미줄을 치면서 죽은 오빠 결혼을 새로 시켜? 4천만 원을 누구를 줘? 엄마 미쳤어? 어떡할 거야? 돈도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당신의 눈이 번득거린다. 당신의 두 어깨를 누른 내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다. 그럼 네 오래비를, 그 불쌍한 민지 애비를 혼자 살게 두어? 민지 애미도 지 살 길 찾겠다고 가버리고. 그럼 네 오래비는 누가 수발해 주냐? 교통사고 난 처자가 있다고 만시님이 소개해줘서 내가 혼배끼리 혼인시켰다. 그건 그랬다 쳐. 말도 안 되지만 큰 오빠 위에 그랬다 쳐. 나머지 돈은 어쨌어? 무당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쳤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물어도 전셋돈 뺀 거 어쨌는지 생각 안 난다고. 왜 나한테 시침이 뗐어? 당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두 주먹을 쥐어 가슴팍에 붙인 채 부르르 몸을 떤다. 그 돈이 어떤 돈이여? 네 오래비 몸판 돈을 애미가 갉아먹어? 불쌍한 내 새끼. 그게 마지노릇 하느라 죽어서도 자기 몸 팔아 시집 장가 안 간 동생들 목돈 마련해주고 지 애미 집 장만해주고 너는 그 돈 받고 집 튀어나가며 만면에 희색이 돌더구나. 피를 토하는 듯한 당신의 서술에 내가 그만 방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래, 너희 오빠 하늘 날아가서 집 한 칸 장만하라고 내가 내 눌러앉았던 돈 빼어 오래비한테 되보냈다. 네가 무슨 상관이여. 그 돈 있으면 내가 네 입에 고이 쳐넣어 줄 듯 싶더냐? 오래비 몸값 받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 해먹으니 그래 니년 목구멍으로는 그 음식이 척척 넘어가더냐? 그랬었던가. 지금껏 부린 노망은 모두 거짓이었던가. 큰오빠가 비명에 죽고 작은 오빠가 미국으로 떠나간 일, 당신이 처한 현재의 난감한 상황, 이 모든 것을 당신은 또렷이 알고 있었던가.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와의 연극을 계속했다는 말인가. 순식간에 내 머리채를 휘어잡는 당신. 한참 동안 승강이를 벌이던 당신은 돌연 마른 지푸라기처럼 바닥에 쓰러진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추스려 무릎을 꿇는다.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손바닥을 비비기 시작한다. 잘못했어요, 엄니. 머리채는 놓으시고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다시는 안 그래요, 엄니. 화 푸셔요. 제가 죽으려니요, 엄니. 당신의 울음 섞인 목소리 어느새 다소곳한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당신. 당신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 16년 경력에 나보다도 더 대단한 연극 배우가 되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자기가 맡은 연기에 몰입하고 있다. 엄니 자리가 척척한데도 안 바꿔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당신은 목 놓아 곡을 한다. 눈물샘조차 말라 항상 벌건 눈에 꾸덕꾸덕 피 같은 물이 고인다. 그랬었던가 연극이 당신에게는 고해의 수단이었던가. 그토록 혹독했던 시어미를 되살려 새로이 대하면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단죄했던가. 어린 날 헤어진 꿈에도 그리던 친정 어미를 만나 당신은 당신의 외롭고 민망한 영혼을 위로받았던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삶의 공고함, 허망함, 부질없음, 연극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가. 휴대폰이 울린다. 한동안 울먹이던 당신도 이제는 멍하니 나를 바라본다. 이것은 현실이다. 연극이 아니라 현실. 연극하시는 박진희 씨? 나 이용훈입니다. 사기꾼 이용훈, 가짜 심리학 박사. 이 사람이 내게 왜 전화를 한 것일까? 새로운 사기극이라도 벌이려는 것일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사를 가신 모양이죠. 겨우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그저께 귀국했거든요. 귀국? 감옥으로부터 귀가 풀썩 웃음이 난다. 사기꾼 이용은 이 사람 역시 연극을 꿈꾸는가? 네,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해서요. 지금 엄마 집이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네, 결혼은 아직.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진희 씨가 워낙 매력 넘치는 분이라 만나도 되겠네요. 무대에 오른 연극 배우는 자신이 관객들을 완전히 속인다고 믿는다. 그러나 관객들은 알고 있다. 그가 단지 연극을 하고 있음을, 맡은 배역을 해낼 뿐 연극 속의 인물이 아님을. 저도 박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었어요. 사무실도 잘 되시죠? 보스턴하고 미네소타에서 강의를 맡았었거든요. 캐나다 학회 일로 거기서도 계속 날아다녔고, 게다가 서울 전화번호들을 넣어둔 전자수첩이 고장났잖아요. 우리가 사실 서로 그냥 잊혀질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우의 연기에 속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연극배우 자신뿐이다. 바보 박진희,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여자 박진희, 왜 이 터무니없는 전화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가? 속이 빤히 들여다보는 이 사기꾼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내를 만나기 위해 화장품을 쳐바르는 나. 언니, 나 예뻐? 이 옷 입으니까 예뻐? 내가 입고 나갈 밝은 치자색 원피스를 걸치고 틀니를 온통 드러내 보이는 당신. 핸드백을 열어 약을 꺼낸다. 잠 안 오는 밤이면 삼켰던 수면제 바날 한 개, 또 한 개, 수면제 세 알을 물컵과 함께 당신에게 내민다. 이걸 먹으면 몸이 튼튼해진단다. 우리 금내
얼굴도 더 예뻐지고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천진한 어린 아이인 당신은 주저없이 알약 3알을 입에 넣는다. 나는 당신의 어미. 당신의 어미는 순전히 무심코 뚜껑을 닫지 않은 약병을 당신에게 맡긴다. 30알 혹은 50알. 당신은 행복하다. 당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천상에 마련해 놓은 안락한 집. 무대에 선 당신은 행복하다. 당신이 길을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차려주는 자상한 어머니가 함께 있다. 알약 한 알 하나를 초콜릿 주워 먹듯 즐길 당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약속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약병을 통째로 넘겨준 사람은 내가 아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가스에 주 밸브를 잠그는, 싱크대 깊숙한 곳에 성냥을 숨기는, 외출한 동안 잠이 들 어머니의 안락함을 위해서 난방을 약하게 틀어놓는 이 여자가 나다. 그녀는 모든 채비를 끝내고 핸드백을 든다. 장롱에 기대어 앉은 당신은 마구 고개를 내저으며 잠투정을 시작한다. 언니, 눈이 무거워. 자꾸 눈이 감겨서 옥내가 내 밤을. 누워있으렴. 약 먹으면 원래 자리에 눕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다 주지. 철대문이 닫히며 애는 금속성 소리에 그녀는 결국 진저리를 친다. 5시 40분 손목 시계를 보며 그녀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온다. 이상스레 자기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더라고. 어떤 멋있는 경치를 보아도 거기 지니 씨가 서 있는 거야. 이 세상 여자가 그리 많아도 자기밖에 없어. 지니 씨, 내 말 듣고 있어? 하이힐을 신은 발로 그녀는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불편한 구두를 신고 나왔을까? 그러나 이깟 일로 돌아설 수는 없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한 그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저만치 보이는 버스 정류소까지는 기껏해야 50여 미터. 그러나 그녀의 굽 높은 구두로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 손에 들었던 핸드백을 어깨에 맨다. 땀찬 손바닥을 원피스 자락에 문지른다. 멀리, 이곳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그녀를 싣고 내빼줄 버스에 그녀는 어서 빨리 올라타야 한다.